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Good evening, my fellow Americans. We're facing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It is almost inconceivable that Biden would even think of running for re-election.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last election? They cheated. Мир будет тогда, когда мы достигнем своих целей, о которых вы сказали. Теперь вернемся к этим целям. Они не меняются.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의 리더들이 평가받고 선택받는 각종 선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려 70여 개국의 42억 명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중요한 선거들을 미리 한번 짚어보면서 2024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아이킥 신년 특집 2024 슈퍼선거의 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국내 정치 전문가인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국립외교원장이자 사단법인 외교광장 네. 이사장이시죠. 한동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김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식어가 굉장히 깁니다. 예, 뭐 하나는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뭐가 빠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식적으로는 2월 29일까지 교수인데요. 네. 제가 25년을 하고 조기 연퇴를 이미 결정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교수 직원이 이제 2달만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시군요. 전자가 예. 두 개가 붙네요. 외교광장 그러면은 일에 예, 그게 이제 집중을. 실제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야의 길을. 예, 그런 이제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3부, 4부를 좀 잘 들어보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지혜를 얻게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 다 김 교수님, 김윤철 교수님. 예. 저는 아직 정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네. 부럽습니다, 교수님. 전 남은 데 관뒀습니다. 예, 뭐 그냥 잘 뭐 평소대로 학생들 잘 가르치고, 예, 또 네. 열심히 공부하려고 어. 그러고 있죠. 이제 정치는 사실은 좀 거리를 두고 잘 안 보려고 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아니 정치학과 교수님이 정치를 안 보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예. 예. 안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그 시사 방송을 하는 저의 지수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계획은 우리 김준영 교수님은 계획은 주로 외교관광.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도전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관뒀기 때문에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예, 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철 교수님은 올해 계획은 따로 뭐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따로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평정한 이 삶을 좀 이렇게 잘 가꿀 수 있을까. 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한 이제 이 노를 이제 좀 어떻게 잘 설계할까. 뭐 이제 이런 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정치학자로서 정치를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워낙 높다. 네. 근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올해 왜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는가? 김준영 교수님, 얼마나 많은 선거가 있길래 슈퍼 선거의 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요? 좀 전에 앵커께서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예. 뭐 그 매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여러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네. 2024 세계 대전망을 했을 때 이제 나온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 76개국입니다. 그리고 42억 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42억 명이면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얘기죠. 네. 물론 다 투표하진 않겠지만요. 네. 한 반 정도 한다고 보면 21억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해가 있었나 싶은데 근자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당장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고 1월 달에는 대만 총통 그렇습니다.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미국 맞습니다. 선거가 있고 일본도 언제 선거가 있을지. 그렇죠. 일본도 빠르면 1월에 물러날 수도 있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한 봄 정도까지는 못 버틸 거라고 얘기하니까 일본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이 상반기에 대만, 한국, 일본의 선거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다. 기시다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9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아, 살아남으면도 9월 달에는 합니다. 늦어도 9월. 아, 대단한 해가 많네요. 자, 그런데 김 교수님, 김윤석 교수님, 예. 흔히 요즘 이게 정치 양극화, 진영 투표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 뉴스 등등등 이게 하나의 두rum처럼 쭉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정치 양극화 진영의 대결이 극심해진다. 대체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황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뭐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치가 이 사회, 그러니까 우리 저 보통 사람들 삶과 이게 괴리되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하게 되느냐? 열성 지지층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열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분노, 뭐 그다음에 이제 적대감 이런 거를 막 이제 동원하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불평등 문제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뭐 기후 환경 이런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정치가 본격적으로 다루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열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는 그 양극화의 현상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서로를 차별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린 거니까. 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뭐 그런 양극화가 거의 공통적인 현상들. 이제 한국도 한 뭐 좀 됐죠. 이제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 한 뭐 이제 20년 됐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 양극화 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네. 그 문제는 가지 않고 이제 정치 양극화를 오히려 더 이제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정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의 의제로 정치 양극화가 의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영 간의 혐오, 공격, 네. 분노 유발 이쪽으로 간다.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인종이라든지 네네.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그 이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초부터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인종이나 이념 같은 걸 가지고서는 이제 정치에 동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뭐 대표적인 게 분노의 정치라고 그래서 트럼피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막 쏟아 나오는 거죠. 한국은 아직 뭐 인종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념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 막 그냥 본격적인 문제로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 이게 이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강도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 전 세계적 현상.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김준영 것처럼 교수님. 이게 이제 위기가 심하고 과도기잖아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탈냉전도 저물고 뭔가 새로운 그 시대로 바뀔 때는 선동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들이 먹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이코노미스트 지도 이 76개국 중에 네.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부합한 선거는 28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28개국. 네. 나머지는 형식적인. 형식이나 권위주의적이거나 선동정치거나 뭔가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 속에서 치러진다는 거죠. 네. 그 쉐보르스키인가요? 얘기했던 게 소위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것이 불확실성의 확실성. 선거는 확실하게 일어나지만 하지만 실제로 누가 당선될지는 몰라야 이게 민주주의인데 선거 일정은 있는데 사실은 누가 당선자가 될지 뻔히 알고 네. 또는 선거 일정 자체가 뒤로 미뤄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선거 과정 자체가 정말 공정한지 아닌지 문제도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선거를 치러도 뭐 바뀌는 게 없다는 게 정치가. 그러니까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다 그러지만 이 영국에서 먼저 무슨 용어가 있냐면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포스트 민주주의. 네.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는 유지가 돼요. 네. 선거도 치러지고. 네. 근데 선거가 치러진 것의 결과가 기껏해야 이제 엘리트는 교체되는데 통치 세력은 정권은 교체되는데 교체돼도 나타나는 그 정치의 결과가 전혀 민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거 자체의 어떤 기능 부전이라고나 해야 할까?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공통적인데 기능 부전. 예, 요번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선거 과정 자체가 제대로 치러지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슈퍼 선거회는 밝았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그리고 포스트 민주주의 이게 탈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후기 민주주의입니까 뭐라고 해서 탈이라고 그래. 해야겠죠. 탈. 예. 선거는 치러지나 그 결과가 엘리트 교체 이상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월 달 대만 총통 선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문을 열기도 하고요. 네. 바로 이제 이번 달에 벌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3파전입니다. 뭐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좀 이름도 좀 비슷비슷한데요. 네. 그 민진당은 알다시피 지금 정권이고 대만 독립을 지향해서 네. 사실 미중 대결 사이에서 꽤 시끄러웠던. 그래서 이 정부가 가게 되면 지금의 이제 미중 대결의 핫플레이스가 여전히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당의 허우유이라는 분은 대중관계를 중시하고 친중 정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커원저라고 중도파가 있습니다. 민중당인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당이가 3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갈라지면 민진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 아니냐는 게 우세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대만 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 유지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야권 통합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달 11월 24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3위를 달리던 허우유이가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의 실패를 제 그 사무보인 커원제 중도파에게 이제 쏠리면서 그 반사로 오히려 허우유이가 부상하고 있고 네. 민진당과 거의 넥앤넥이라 그러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추격 중인데 이게 계속되면 이제 나중에 투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후보 그렇게 사태. 후보 사태가 되면은 이제 국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 거고요. 3위 후보가 예. 2위였다 3위로 떨어진 민중당의 예. 커원저 예, 커원저입니다. 커원저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봐서 대외 환경 두 가지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 하고 있는 게 중국은 계속 겁을 줍니다. 무력 시위라고 했습니다. 아. 이 무력 시위가 민진당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지금 우리에게 코가 석자다. 경제 문제, 청년들, 주택난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그 민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당이 유리해질 수 있고요. 네. 그걸 노렸는지 허우유이 국민당은 오히려 중국 문제를 뒤로 두고 네. 주택난이나 청년들에 대한 그것은 복지 대책 같은 걸 내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 본인들이 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세우지 않는군요. 요거 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양안 관계, 양안 그렇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친미에서 소위 친중, 적어도 친미 노선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대만이. 그러면 대만은 어찌됐든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네. 대만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과 네. 우크라이나인데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후보지가 대만하고 한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미중 사이에서 핫플레이스에 그는 벗어날 수 있죠. 국민당이 되면. 국민당이 될 경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로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사실상 푸틴 대관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월 말경에 그 군인이 출마해 주세요 했더니 당신들의 뜻을 받아서 출마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참 좀 민망한 퍼포먼스를 하시던데. 정말 제가 봐도 이 푸틴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의 적이고요. 뭐 전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전을 저는 해치는 사람이라고 러시아의 오히려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어찌됐든 현실은 지금 거의 독립조사기관에서도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따는 당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임기가 한 2030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31년 집권입니다. 야. 중간에 잠깐 뒤로 물러났지만 실세를 사실 메드베데프 뒤에서 대통령. 막구 정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31년이거든요. 네. 자, 이게 바로 러시아 푸틴의 대관식 31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선거가 대선이 있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 거죠. 젤렌스키가 임기 5년이니까 2019년 3월 31일 날 임기 5년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럼 올해 3월 31일이면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헌법에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걸 발동하면 안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이 임기가 다음 대통령이 선서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밌네. 그러니까 다음이 안 뽑히면 계속 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이래도 되나? 자, 김 교수님, 김윤철 교수님.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건 선거가 그냥 형식으로 전락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뭐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게 선거 주기적인 선거의 실시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제외하면 네. 민주주의적인 이제 질적으로 과연 진짜 민주주의냐 혹은 조민주주의냐에서는 좀 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나라였는데 전쟁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이제 뭐 젤렌스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옛날에도 로마 같은 데도 전쟁 치르고 그러면 독재관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쟁통에는 원래 뿌띠는 뭐 굳이 새롭게 독재관이라고 하지 않아도 원래 그래왔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또 우크라이나 상황 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독재관이나 이런 출연을 몰아가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이게 지금 민주주의 선거 뭐 이런 부분의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는 현실이다 봐야죠. 젤렌스키는 지금 선거하면은 진다는 예측들이 국제적으로는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젤렌스키 국내에서의 그래도 그 전쟁 평가가?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뭐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깃발 아래 결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런어라운드 플래시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쪽에서는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해라고 하거든요. 선거를 해라. 선거를 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지금 지원을 계속 안 해주고 싶으니까요. 아.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야지 정당성이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야 정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 쪽에 압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 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모호한 입장을 얘기하긴 하고 있어요. 치러진다면 출마하겠다. 예. 하지만 안 치른다. 올해요. 올해 3월에. 자, 4월로 가면 1월 달 거쳐 3월 달 거쳐 4월로 가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 대한민국 총선이 열립니다. 자, 먼저 김윤철 교수님. 예.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올해 총선에 네.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심판, 특히 이제 정권 심판 이게 얼마나 효과를 크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이죠. 네. 지난 총선은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지고 해서 네. 그거에 이제 잘 대처했느냐 아니냐라는 이 평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심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아주 공공연하게 등장한 거죠. 네. 자, 근데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모름무응답 내지는 무당 네. 층이 몇 퍼센트고 거기가 뭐 1당이다. 어떨 때는 거기가 2당이다. 진짜 3당은 무당층이다. 지금 많은 3당들이 나오지만. 근데 이 무당층 중도층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중도층이라고 자기가 응답을 한다고 해서 진짜 무당층 중도층이 있나? 제3지대가 존재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선거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예. 이 무당파 혹은 뭐 이런 중도층? 층들은 늘 있었어요. 예.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체적으로 선거율이 높으면 한 70%대 육박하고 네. 낮으면 50대 이제 중후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30% 정도의 이 분당파층들은 존재하는 거죠 평소에. 네. 그러니까 네. 투표율 자체도 실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들 30% 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선거 조사를 하니까 무당파층은 존재하는데 결국 선거 결과는 양당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보수든 진보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유명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정당 일체감이 사라져가지고 좋아하는 정당 없어도 그래서 다른 3당이나 등등이 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투표를 하면 양당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특히나 한국은 양당제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무당층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선거 결과는 양당 중심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투표율이 더 중요하다. 무당층이 그렇죠.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만 얘기를 이제 하죠. 그 중도나 무당파층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진 현상들이 있는데 네. 소위 이제 뉴중도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뉴중도? 이게 뭐냐면 그냥 지지 정당이 없고 전통적으로 늘 항상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높고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수에서 조금 떨어져 나오고 진보에서 조금 떨어져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잘 살피다가 마지막 이제 순간에 막판에 결정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지지정당 없음, 뭐 모름, 뭐 이런 등등에 나오는 분들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또 그 3당 두 당 다 싫어하는데 3당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예. 586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되는데 하고 딱 찍거나 뭐 그렇죠.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딱 찍거나 뭐 마지막에 뉴중도층을 오히려 더 마이크로 타겟팅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중도층의 영향 뭐 이런 게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좀 미세하지 않나요? 예, 어떤가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갤럽이 20년간 지난 20년간에 이제 보면 2004년이죠. 20년 전에 어쨌냐면은 공화당이 37%고요. 자기가 이제 공화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34%고요. 중도가 28%입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지금 지난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도가 40%고요. 예. 공화당이 29, 그다음에 민주당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트렌드는 사람들이 중도로 적어도 양쪽 다 싫다.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작아지기도 하고 둘 다 실망했고 아.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이 있다는 걸로 설명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도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투표 어느 쪽으로 좀 쏠리냐, 공화당이냐 이제 민주당이냐 쏠리냐를 해보면 공화당이 46%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40%입니다.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윤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물론이지만 특히 양 분열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분열적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뉴스하이킥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우리의 총선, 미국 대선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MBC가 낳은 시사의 고수 신장식이 선보이는 뉴스 신세계 거침없는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뉴스하이킥 신년특집 2024 슈퍼선거의 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말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그리고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 두 분 나와 계시고요. 2024년 주목해야 할 국내 선거들을 쭉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무당층이 이 한국 정치에서는 그나마 스윙 보터 또는 그 선거에서의 주요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조금 달리하는 뉴 중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뉴 무당층.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윤철 교수님의 한국 선거에서의 이번 총선에 대해서 무당층의 영향, 무당층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미국 선거에서는 김준영 교수님께서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과거에 비해서.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이게 거의 더 절반 나눠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투표할 때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결과적으로는 자기 진영 그렇죠. 단단히 하기가 미국 선거에서도 굉장히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3당 하신다는 분들한테. 그래서 다른 거 아니다. 3당이 성공하려면 예. 정말 그
리더십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네네. 자기의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성공에 가까웠던 게 예전에 저기 국민의당 같은 거 안철수 씨가 했던 네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근데 그것도 결국 문 닫잖아요. 그거 네. 하잖아요. 그래서 3당이라고 하는 그냥 무당파 뭐 중도층이 좀 늘었다? 그거 가지고 만약에 장사한다? 아유, 그거는 뭐.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은 한국보다 양당제가 훨씬 더 강하게 훨씬 고착돼 있죠. 우리가 우리 정치 문화나 정치 구조가 또는 이념도가 유럽을 닮아서 좀 다당제가 되고 이슈별로 좀 연대할 수 있는 완충적 메커니즘이 되는 게 좋은데 아주 안 좋은 미국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특히 저는 최근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이쪽에 정부도 그런 걸 쓴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전략을 쓴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평균 4년 지지율을 평균이 35%입니다. 네.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35%인데 이 35%를 늘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이 35%만 만족시켜서 이 사람들만 다 거의 투표장에 끌어내면 아무리 저쪽에서 단결해도 못 이긴다는 것이 사람들 생각이고 사실 그게 맞았기 때문에 당선이 됐고요. 네.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려나요? 한국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 경제 질서도 그렇지만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을 그냥 많이 닮았어요. 사회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구조, 행태, 전략.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트럼피즘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냥 승패가 물론 중요합니다. 선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 우리 국민들은 좀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른 판단을 할. 아까 뉴 무당파층이 있다고 또 김은철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뭐 소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한국 국민들 유권자 시민들이 예. 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지.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포퓰리즘 논란이 많지만 네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포퓰리즘적인 동원에 쉽게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게 한국이 견디고 있는 이유겠죠. 결국 백성의 간지로, 그렇죠. 국민들의 간지로. 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유권자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주도한다. 그때 상황에 따라 야단칠 거 딱 야단치고 뭐 네네. 이런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유권자 민주주의라고 김현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전부 다 정당 정치,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들은 현대 정치를 다 그렇게 보는데 네. 유권자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유권자들이 선거를 할 때 보통 구도, 이슈, 인물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보통 구도라고 하고요. 어느 쪽을 혼내줄까? 요게 결정되는 게 구도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좀 우세해요. 야당 심판보다도.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 이제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 혁신한다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장관하던 사람 막 갑자기 비대위원장 뭐 이런 경우도 내 처음 봤는데 저기 한국 정치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행보가 굉장히 신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정권 심판론만 유지하면 된다.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 아니냐. 똥볼만 안 차면 된다 이래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죠 저는. 저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할 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구도를 유지하는 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정권 이제 혼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특히 중도층 등등이 혼내줘야 됐다. 이번에는 야당 편 들어줘야겠다라고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죠. 유인을 줘야죠. 네. 근데 그 유인이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네, 김준영 교수님. 트럼프가 우리 누가 봐도 이렇게 뭔가를 호감이거나 대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트럼프가 너무 싫으니까 나가서 트럼프 반대쪽에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거 전략과는 틀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뽑을 사람이 있어야지 투표 현장까지 나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선거 행동.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보통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동기가 누구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파저티브한 동기보다 네거티브한 동기가 더 강렬하다라고 보통은 선거 분석가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투표 가갔고요.
정권 심판 이렇게 쓰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저 야당 저쪽에 후보를 누군가를 찍어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찍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남으로는 안 된답니다. 뭔가 유인이 있어야 된다. 특히 아까 김인철 교수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뉴 무당층, 뉴 중도층 여기에 어떤 유인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 구도는 어쨌든 정권 심판론보다 강력한 다른 구도가 나오긴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그 작년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순방이 곧 경제고 민생이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셨어요. 즉 지지층에게는 국정 긍정 평가의 가장 높은 순위로 나오는 게 외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한미일 무슨 외교 이벤트를 준비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이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순방 너무 많이 갔다는 것도 비판도 의식하고 제대로 뭐 가져온 게 없다는 걸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좀 눈에 띄었냐면 되게 쾌활하게 가시다가 기분 좋게 가고 거의 즐기다시피 하는 많은 순방 중에 최근에 네덜란드는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표정부터 네. 전반적으로. 네. 그게 그리고 말이 많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렇게 말이 많아지니까 실제 성과하고 비교도 많이 되니까 아마 이걸 네. 다시 강조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 총선에는 외교 정책 문제가 별로 영향을 안 끼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선도 사실 한국에서 어느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경제거든요. 미국도 네. 그렇고. 근데 왜 그러면 외교 정책이 이렇게 제가 전국에 강의를 다녀봐도 네. 외교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됐어. 그러니까 외교가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선거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순방을 갔다 오면 최소 3% 올랐어요. 또는 5% 최대치 3에서 5%라고 그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떨어지거나 정지해 있어요.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고 사람들이 이제 뭐와 연결시키느냐 하면 외교를 저렇게 해서 경제까지 나빠진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예, 그리고 안보까지 어려워진다. 대북. 한반도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총선에도 외교 정책의 이 문제가 리스크로 떠오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이 어떤 위기감의 아킬레스 반영일 수 건인 있다. 걸 아는 거죠. 예. 그렇다. 자, 한미일 강화,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데 그 소위 윤석열의 친구들 기시다와 바이든 이 두 사람이 다 내년 선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예. 특히 기시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0% 되거든요. 16%, 17% 정도 나오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최저 기록이 9.5%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넘겨줄 때거든요. 그때 예. 야당한테. 2007년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직전이니까 이 자민당 내부에서 또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시다 본인이 안 물러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네.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바이든도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한미일이라는 이 새 정상이 가지고 있는 이 케미가 오래 안 가겠죠. 더더욱이 우리는 여기다 올인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게 안보, 경제, 외교 이게 하나로 이걸 좀 구분해서 갈라서 가도 되거나 또는 그것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화롭게 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동맹과 외교와 그 경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뭉쳤어요. 가치 외교라고 흔히 얘기하는. 근데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총선 때 뭐 총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김윤철 교수님 이번 총선에서 안보 관련된 이슈가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썩 높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 자체는 굉장히 그 군사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아주. 군사화돼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선거나 이런 부분과 좀 별도로 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고 네. 선거 자체에서의 이 판단이나 평가는 이제 저 외교나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가냐 아니냐는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능력에 거죠. 대한 예, 예. 평가다. 그러니까
아까 그 외교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하는 이유가 네. 무능하기도 하고 너무 또 편협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그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문제 가장 심각하잖아요. 아주 네. 체감. 근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대외 정책 부분들을 끌어갈 능력이나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어떤 식으로 되냐 정권 심판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표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어떤 노선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도 이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고 국정 운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외교 안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총선 전술을 정부 여당은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에 따르면 별로 유효한 전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게 외교안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외교안보 부분은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적으로 네. 유능하게 대응해야 된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하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예, 왜 그렇게 분명히 뭐 윤 대통령께서는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뒤에 선거 전략가들은 알 텐데 왜 그럴까 하면 네. 제가 그래서 아까 트럼프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그게 확장성이 없는 문제를 따져야지 확장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다른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능력을 보여줘서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전략보다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강경함을 유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선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 소위 중도 내지는 무당파층 라고 하는 또 경제적인 것을 경제인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재벌들까지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이제 그 트럼피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도층이 있더라도 중도층한테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어줘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흔들고 누구도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의 정치로 만들어버리면 그래도 나오는 사람들은 열정적인 지지자들이다. 이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트럼피즘을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다. 조화롭게 유지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노선의 변화를 암시한 겁니까? 어떻게 처음 나오니까요. 이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제 알았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만약에 지금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방향 자체를 그래도 그렇게나마 인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한미일에만 편중된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걱정한다는 뜻인데 네. 그럼 이걸 풀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예. 외교 전문가인 조태호 장관 후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용산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한미일에서 모든 걸 걸고 있는 거기서 변화를 시사하는 움직임을 하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나라 외교 진영에서 용산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중국이 그럼 우리가 문을 열면 중국이 그냥 오느냐. 지금까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의 대만 문제라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했던 것들. 네. 그다음에 한중 관계는 거의 작동을 안 했거든요. 네. 가끔 장관 만나는 정도 정상도 네. 30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급 채널에서 협상 채널이 다 끊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 우리가 열면 중국이 다시 숙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요. 그럼 우리가 문을 열면 중국하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턱과 중국의 문턱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이라 의미는 있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용산의 태도와 노선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자, 미국 선거 넘어가기 전에 한국 선거에서 여전히 그 새해가 들어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선거제도, 특히 이게 선거제도 전체도 아니고 지역구 선거는 그대로 가고 47석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놓고 이게 그 뭐 굉장히 큰 문제라면 큰 문제일 수 있는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제도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논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인철 교수님? 아니 뭐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 의원 정수를 확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뭐 그래도 한 3분의 1, 뭐 100석 정도는 하면 선거제도가 선거제도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커지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제도의 영향력 정도가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병립형이든 뭐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목적 자체가 지금 준연동형 하면 위성정당 그 위성정당 금지법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병립형으로 가자. 이 목적 둘 다 뭐냐면 신당 출연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신당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된 가능성이 높죠. 네. 예, 뭐 사실 그 준연동형도 굉장히 변형적인 그 선거제도인데 그 정치학자도 잘 아는 사람 똑바로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선거제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자체가 영향 크게 미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거제도라는 게 진짜 정치 발전에 굉장히 기묘하게 되려면 이거 피해가려다가 그 기형적인 선거제도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의원 정수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국민들한테 설득해 가고 이거에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정치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의원이나 이게 비례성을 높이고 이게 사실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때문에 이제 선거제도가 문제인 건데 그걸 높여주면 우리가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먼저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저렇게 밀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선거 유불리 따져가면서 만드는 선거제도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국민들이. 제도가 뭐 47석 하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잘해야 네. 된다. 결과적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선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가능성이 아직은 제일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판세대로라면 트럼프가 재선된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거의 95% 이상이 트럼프의 우세로 나옵니다. 한 3%에서 5% 차이로 계속 일관되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바이든은 그것을 충분하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중간 선거 때는 생각보다는 선전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원을 지켰고 하원도 사실 생각보다는 덜 잃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때 경제가 좋았는데 그게 지금은 물가 문제가 됐고 물가도 좀 잡히는 기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또 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이. 그러니까 둘 다 싫다. 아까 말하는 비호감의 대결이라 누가 더 싫냐라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되게 쉽다는 거. 사실 지난번 선거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더 심해질 것이다. 예. 이건 뭐 지나가는 미풍일지 아니면 실제로 돌풍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경쟁자로 공화당 내에서 뭐 오차 범위까지 일부 주에서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미풍일까요? 돌풍이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풍이 저는 오히려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뭐 저는 완전히 전세를 바꾸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니키 헤일리도 극우예요. 이분도 굉장히 이 보수주의고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권리에 조차에서도 낙태권에 조차에서도 거의 여자 트럼프라고 불려요. 근데 두 가지 점에서 트럼프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미지가 트럼프보다는 덜 거구적으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궁이 세계 무대보다 한국 예선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공화당에서 과연 니키 헬리가 그걸 극복해내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는 전체를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공화당 장악력과 내부에 깔려있는 정서를 생각한다면 예선이 더 힘든 게 니키 헬리다. 네. 알겠습니다. 예선이 더 힘들다. 자, 그러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초적인 질문.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 한반도 정세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원초적이지만 제일 궁금해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서 누가 더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저는 김인철 교수님. 별 차이 없다 봅니다. 별 차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예전과 달라요. 그러니까 위상이나 이 저 리더십 자체가 약화되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과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미국의 어떤 그 슈퍼 울트라 파워의 리더십을 뭐 이렇게 영향을 주겠느냐?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노선 자체도요. 네. 이미 저 바이든은 트럼프 때의 정책을 그냥 할 수 없이 계산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장벽 쌓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이주민, 난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커다랗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선거 이겨야 되고 지금 그 트럼프한테 갔던 백인 몰락한 중산층 노동자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굉장한 거기다 러시아 기여를 우크라이나 했습니다. 전쟁 뭐 누가 했으면 뭐 트럼프가 했나요? 아. 그러니까 그 특히 그 다음에 외교 대정책 노선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 민주당의 이 거리가 굉장히 좁혀져 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또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 몇 분 안에 대통령 되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몇 분 안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네. 러시아랑 친하니까.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대북 정책에서 다시 2018년에 기회로 살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노딜 그다음에 노딜 했던 거 김정은과의 노딜도 다시 딜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그 거죠. 얘기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로 가는 거 깰 수 있는 것은 미국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그거 깨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그 외에는 또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부담금 군사 분담금 네. 5배로 올리려고 했죠. 무기 그랬죠. 팔아먹었죠. 우리를 계속 그냥 팔을 비틀어댔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네. 보면 이 양가가 다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예요. 문제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계속 한없이 저자세인데 네.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저자세로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은 다 받을 거고요. 네. 특혜는 다 줄여버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짐을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하는 게 나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를 못 믿을 수 없으니까 네. 많은 진보 진영 분들이 그냥 단순한 이슈를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하는 거는 그는 좀 좋은 쪽만을 생각하는 기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북 정책.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싫은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 그리고 대중국, 대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대결적인 노선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어떤 대통령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김현철 건 사실 교수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네. 국제 질서 전반에 대한 이제 새로운 판짜기 예. 뭐 이런 구상들을 예. 한국이 그러니까 좀 대한 외교 쪽 대한 질서 측면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다 서로 새로운 동맹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 한국이 이제 어떤 판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구상을 갖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순방 외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하고 다니신 건지 네. 예,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그 리스크가 생기고 그런 건데 그게 문제다 이제. 네.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평가도 뭐 있는데. 양 측면이 있죠. 근데 네.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리스크 자체가 예. 트럼프의 재선을 막을 정도의 임팩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 연방 대법원에 지금 9명 중에 6명이 보수고요. 예. 그 중에 3명이 트럼프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될 수도 그럴 수 있겠다 있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예.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올해 총선 관련해서요. 두 분 교수님, 각각 우리 시민들,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점을 이번에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대한민국 총선이 아무리 세계에 무슨 많은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총선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김현철 유권자 민주주의란 교수님. 유권자 민주주의란 말씀 드렸지만은, 예, 그러니까 어떤 당이 이기냐 아니냐 이 승패 자체보다는 어떤 구도와 힘의 그 이 관계 이게 좀 만들어지는 게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하냐. 그러니까 네. 정치 세력들이 시민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민심을 무섭게 만드는 그 방법, 그 선택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유권자 민주주의를 강조해 주셨고요. 김준영 교수님. 저는 선동의 정치, 극우의 정치가 포퓰리즘이 세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시민들을 믿는 것이요.
이런 분단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민주화를 이 정도로 이끌어낸 저력이 있거든요. 네. 네. MBC 뉴스 하이킥 신년 특집 2024 슈퍼 선거의 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